수급도 재료도 투자 심리도 지수를 위로 끌어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 하락하면서 1990선 아래로 다시 밀렸는데요. FMC 회의 결과 일단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탑10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면서 내일 장을 대비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누구신가요, 허 의원님?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자문의 명준우 운영자가 나와 계시고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정수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께서도 이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이 아주 잘 나고 있어요. 지금 시장 대비로는 뭐 LG화학, 우선주, 뭐 스카이라이프 모두 한 5 내지 한 6% 정도 높은 수익을 좀 내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선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탑10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앨런 머스크. 테슬라 모터스와 솔라시티, 스페이스X 이 세 개 기업을 창업한 남자 앨런 머스크입니다. 그의 행보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솔라시티의 주가가 17% 넘게 급등했죠. 태양광 패널 업체 실레보를 인수하고 또 뉴욕주와 함께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건설을 협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S&P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정크 수준인 B-로 제시하고 난 이후에 앨런 머스크는 강력한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의 앞으로의 궁극적인 목표 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3.6% 급등. 간밤에 앨런 머스크의 회사 솔라시티가 급등했었지만요. 이 태양광과 관련돼 있는 미국의 ETF는 지속적인 상승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간밤에도 이 태양광 관련 ETF가 3.6% 급등을 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올해 태양광 발전의 수요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국내 태양광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국내 태양광주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들 국내 태양광주들이 나타냈는데요. 자, 대표 태양광주 OCI는 1.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다 세 가지 키워드가 전부 태양광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전문가 김정수 전문가님 먼저 이 중에 어떤 거 먼저 볼까요? 예, 저는 뭐 태양광 관련돼서 3.6% 급등 관련된 이 부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이제 소개된 멘트 보면 이제 뭐 ETF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게 이제 호재들이 좀 많았기 때문일까요? 어떤 재료들이 최근에 있었나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이 그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 한 15조 원 정도 이미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좀 되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대한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이 적은 나라가 아니라 좀 그 큰 나라, 선진국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구글 같은 경우도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반기 쪽에 대한 설치 증대감은 좀 분명히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폴리시클리콘 가격이 지금 $20 줬는데 지금 $21까지 나와 있으니까 최악의 국면은 좀 분명히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바닥 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쪽에서 지금 반덤핑 관련돼서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좀 그 부과를 좀 했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좀 중국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부양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설치에 대한 어떤 실물 쪽에서의 어떤 진행 상황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요소가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은 좀 확인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ETF 3.6% 올라서 이제 종목들 보면 그 태양광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 전 세계 1위 업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태양 전지랑 모듈 업체 중에 잉리솔라라는 회사가 이제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그 적자가 나서 11개분기 연속 거의 이제 3년 연속으로 그 영업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또 어제 12% 급등이 나왔어요. 뭐 보니까 연간 그 설치량 가이던스를 좀 높였다고 하는데 한 29%에서 4.2기가와트까지 할 수 있겠다고 낙관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증권사 쪽 일부에서는 그래도 실적은 안 좋으니까 연간 적자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글로벌 1위 업체 실적이 안 좋으니 전체 업황은 좋은 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운용론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어젯밤 같은 경우에 지금 태양광주, 미국의 태양광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요. 급등의 이면에 있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하는 면들보다도 현재 시점에 좀 낙폭과대 요인이 더 있지 않나 그렇게도 좀 보여지는데 일단 솔라시티의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요. 네. 예, 올해 지금 3월 달부터죠. 3월 달부터 불과 지금 한 3개월 한 개 분기 동안에 그 솔라시티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빠졌죠. 86불 수준에서 47불 수준으로 3개월 동안에 46% 거의 뭐 반토막이 났죠. 이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신뢰보 인수 관련한 뭐 뉴스 이런 걸로도 크게 지금 한 17%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봤을 때는요. 아직 태양광주들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뭐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밀고 올라가는 구간들보다는 여전히 좀 낙폭과대를 메리트로 나름대로 뭐 재료 나올 때마다 좀 반등 나오는 기조인데 국내 태양광주들은 또 지금 뭐 올 상반기에 그렇게 뭐 낙폭이 크진 않단 말이에요. 이런 면들 때문에 오늘도 뭐 미국이 태양광주 급등했다 해갖고 국내 태양광주 시가권은 좀 강했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런 면들이 있다고 보이고 국내 태양광주 중에 뭐 OCI 대표적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좀 증권사별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쪽은 한 700억 정도,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쪽은 한 300억 정도인데 1분기보다 잘 나오게 되는 거죠? 1분기보다 뭐 무조건 잘 나온다보다는 워낙 그게 미미한 수치다 보니까요. 그 기업 볼륨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4조 원대 기업이 뭐 300억이 나오든 700억이 나오든 아직 실적 모멘텀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던 것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지 업황 개선 기대가 다 반영된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측면이시죠? 예, 뭐니 해도 태양광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려면은 폴리실리콘 가격도 거의 한 뭐 23불, 25불 이상으로 강하게 30불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가가 그래도 한 140불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아직 시점상으로 태양광주가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크지만 단기적으로 올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일단 그 아까 폴리실리콘 단가가 이제 21달러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큰 흐름에서는 바닥은 그러니까 올라갈지 아닐지는 좀 애매하지만 바닥 정도 나왔다고 보시는 견해시면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더 나빠지긴 힘들다. 이거는 태양광 쪽 관련된 저는 이제 폴리실리콘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더 이상 하락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언제 이제 반격을 좀 본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노선은 전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닥 쳤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번 주 이제 이주연석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중에서 이제 OCI 같은 종목들은 갈 수 있다라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락은 힘들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향후에 공략주 같은 종목군에서 좀 이야기 다뤄보게 하겠고요. 바로 다음 이슈로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태양광의 업황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미국의 태양광주는 정말 낙폭 과대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키워드 보시죠. 2%. FOMC 회의 결과 발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서 경계 심리가 발동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경계 심리를 거둬도 좋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2%인데요. 최근에 세계은행과 IMF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전망치를 2.8%에서 2%로 낮춰잡았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이 연준의 금리 인상의 선결 과제인 만큼 아직은 금리 인상에 대한 논할,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만한 시점이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다만 간밤에 나왔었던 물가지표를 보시면 또 금리를 만지작거릴 수 있을 만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월에 미국의 CPI가 전년 대비 2.1% 상승하면서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인 2%를 조금 상회했습니다. 연준의 회의 결과 그리고 옐런의 입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보시죠. 외국인의 속내입니다. 정말 외국인의 속내는 뭘까요?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오다가 이라크 우려감이 나오고 나서 이때 매도로 전환했었죠. 하지만 또 다시 소폭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2000선에 복귀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FOMC 회의 전후로 외국인의 패턴이 비슷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FOMC 회의 이전에는 외국인이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FOMC 회의 이후에는 다시 매수를 강화시키는 패턴을 최근 들어서 반복해 왔다는 겁니다. 외국인 지수의 반등, 외국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트리플 C 마이너스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위기에 다시 빠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신용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S&P가 아르헨티나의 국가 신용 등급을 CCC-로 2단계 강등했고요. 전망도 부정적으로 밝히면서 앞으로의 추가 강등 가능성마저도 열어놨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돈줄 꽉 막히게 되는 걸까요? 자, 7번째 키워드. 신흥국 하위권입니다. 자, 2000선에서 코스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우리 증시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많이 올라갔었던 선진국은 물론이고 신흥국에서도 하위권에 있다는 부분, 가격 매력이 좀 있을 수 있다. 가격 부담이 없다는 측면, 그나마 좀 매력적인 대목이죠. 자, 어떤 부분을 토론해 볼까요, 허 위원님? 네. 자, 2%랑 외국인의 속내, 또 CCC-의 신흥국 하위권 이렇게 4가지가 왔는데요. 자, 이번에 선택권은 명준 의원님께 드릴게요.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네, 외국인 속내로 가겠습니다. 외국인 속내요?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만기 이후에 그때 제가 이제 웃으면서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빠질 거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가져갈 키워드로 삼성전자를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날부터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신기가 있는지. 그 다음날 바로 진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그날 이제 빠지면서 단기간에 이제 143에서 145만 원까지 한 5% 밀렸고요. 그날 13일 날 외국인이 7만 주 좀 많이 던졌었는데 수급을 보면 사실 외국인은 이제 5월 8일인가요? 그때 이제 뭐 ECB에서 다음번 ECB에서는 통화정책에서는 금리 내릴 것이다라는 뉘앙스 주고 나서는 계속 샀더라고요. 예. 외국인 전체 큰 수급이. 그러고 이제 삼성전자도 좀 사다가 그날 이제 613, 그 6월 13일 날 좀 판 거 말고는 그래도 샀던 흐름인데 그 최근엔 조금 이제 전체 시장 그 뭐라 그러죠? 전체 매수 금액은 좀 줄어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외국인 수급이 그쵸 5월 8일 기점으로 한 20거래 이상 순매수가 계속 나왔는데요. 계속 나오는 와중에 지금 뭐 지난주에 한 2천억대 팔자가 하루 있었고 그런데 네네. 현재 시점 상당히 좀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리송할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다가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살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은 급작스럽게 또 팔자세가 강화돼서 나올 수 있을까? 그게 포인트인데요. 네. 현재 그 와중에도 또 선물 쪽은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 이후로 한 19,000계약 정도 팔았다가 또 한 6,000계약 샀다가 오늘 또 다시 파는 이런 양상들인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우려점이 좀 있다 봅니다. 지금이 분기 말 이제 6월달 하순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그 작년도 딱 이 시점이죠. 작년도 한 6월달 중순 이런 시점도 그 자료화면 간단히 지금 본다면요. 그 작년도입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에 대한 요 수급 기조인데 작년에도 5월달 또 6월 초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계속적으로 좀 보이다가 특정 일이죠. 6월 7일 갑자기 한 9천억 정도 매도하다가 이러고는 한 보름 정도 계속 팔면서 그때 지수가 한 250포인트 정도 단기적으로 빠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좀 우려점이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외국인들이 파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이런 양상들이 나오지만 저 때는 버냉키 때문에 빠진 거죠. 버냉키가 그때도 금리 사실 추후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서 그런 이슈가 나왔지. 초기에는 갑작스럽게 외국인이 삼성전자 갖다 던지고 삼성전자 폭락 나오면서 지수 또 단기적으로 급락 나오고 왜 빠질까 왜 갑자기 외국인이 팔까 이러고 우왕좌왕하던 와중에 이제 말기 시점쯤 되니까 이슈가 나오고 그런 패턴들이었습니다. 예, 그런 면들인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도 최근 본다면 좀 중국 쪽도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보면 수급이 중국, 한국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또 아시아권에서도 인도랑 저쪽 대만 쪽이 비슷하게 들어오는 시점들이 비슷하고 그런데요. 최근 지난달 같은 경우에 중국 쪽 보면은 중국 쪽도 최근 외국인 투자자 순유입액이 그 2013년도 이후에 최저치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는 이번 분기 말, 반기 말이 되겠죠. 이런 시점 같은 경우에 좀 이 외국인 수급이 좀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데 그게 항상 짧은 시점이죠. 한 2주, 3주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확 팔고 그리고 다시 또 저점부부터 쓸어담는 이런 양상들인데 제 생각엔 6월 말 그렇게 외국인 수급이 다시 강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작년과 같은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아시아 전체가 조금 비슷한 수급 양상이라고 이제 봐주셨는데 이게 환율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원화 뭐 이런 강세 뭐 이런 쪽 뭐 환율의 변동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예, 그 부분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해외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증시와 관련된 추종하는 어떤 펀드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자금 배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사실은 추정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금은 이제 그 매수 강도를 둔화시키고 6월 마지막까지는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6월달 네. 하순, 뭐 하순까지는. 길다면 뭐 7월달 뭐 첫 주 그 정도 짧은 시점. 그러면 어떤 재료가 좀 나오게 되면 외국인이 다시 뭐 돌아온다라는 그런 어떤 인덱스 지수가 있을까요? 뭐 지표가 어떤 게 신호가 나오면 외국인 수익이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제가 답할까요? 예. 아니면 먼저 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간단히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 예. 네네, 예. 그 재료 요인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 증시 지금 최근 3개년을 놓고 봐도요. 네. 밑에서는 어떤 재료가 나와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항상 사고 싶은데 중간중간 단기적인 악재를 만들어 갖고 빼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도 오히려 주가가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한 보름 정도 주가가 낮아진다면은 네네. 예, 밸류에이션 메리트로 바로 그냥 들어오는 양상들이 큰 재료 없이도 나타날 거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시세상으로 좀 밀리면 다시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의미 있는 예, 또 밸류에이션 상의 하락이 나타날 경우에 전문가님은 어떤 기준이 되면 가능할까요? 예, 저는 그냥 6월 말 되면 그때부터는 사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딱히 필요한 지표는 없고요. 네네. 지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서 6월 말까지 어쨌거나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이제 그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에 좀 버금한 큰 기업들이 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요? 예,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이 좀 일단은 끝나야지 그 사람들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거고 지금 외국인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제반적인 요소가 좀 끝났을 때 좀 안심하고 좀 들어오자 이런 부분이 더 큰 거고 환 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떠나가고 네네. 싶어도 쉽게 떠날 수 없는 이런 작용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원화가 강세로 갈 거로 보기 예.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이탈보다는 좀 어떤 시간 그러니까 기간 조정 양상을 예. 좀 보이는 거지 아직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월간 누적으로 사고 있는 주식들 잘 보게 되면은 네네. 환율하고 크게 상관없는 그러니까 환율로부터 수혜를 받지 않는 기업들을 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LG전자 대표적인 수출주들인데 네네, 예.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대해서 보면 좀 가격 메리트도 좀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모멘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갈 생각은 없는 거고요. 다만 기간과 이 현재 위쪽으로는 263과 아래쪽으로는 258선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밴드의 폭을 넓히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63이면은 예. 코스피로는 한 얼마나 되나요? 코스피 지금? 종합주가지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010선 정도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0선 정도요? 예.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열어놓고 좀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 2010선에서 예. 1980선까지 이 네네. 밴드를 형성을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 네네, 예. 이제 요거를 좀 더 키우고 싶은 겁니다. 이 어떤 밴드의 그 폭을 폭을 키우고 싶은 줄이고 겁니다. 싶다. 그 과정이 일단 6월 말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전 1960선까지에 대한 위협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이 포지션이 좀 구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같이 좀 물러나 있는 게 맞다는 그런 전략이신 거죠? 리스크 관련 품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8번째 키워드. 비트코인 2차 랠리. 코스닥을 보시죠. 자, 지난번에 코스닥이 급락하고 나서 그때도 최재건 운용력과 이현준 과장이 자, 더 떨어진다, 아니다, 반등한다. 참 아주 설전을 벌이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후에 반등 구간을 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락했어도 좀 낙폭이 제한적이었어요. 약보합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에 테마주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D 프린터 테마가 정말 모처럼 만에 별거 아닌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전기차, 사물 인터넷 올랐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었는데요. 애플이 앱스토어에 비트코인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첫 승인했습니다. 이게 모멘텀이 됐고요. 비트코인 관련주 가운데서 제이시언 시스템, 메커스가 4에서 8% 올랐습니다. 2차 랠리까지 가능할까요? 9번째 키워드. 끝모를 추락.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의 부진 정말 계속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그 원인이죠. 게다가 이 스마트폰 시장, 전 세계적인 시장 자체가 2분기부터 본격적인 역성장을 보일 것이고 그것이 스마트 부품주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FM 가이드에 따르면
우전의 한당 같은 종목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스마트 부품주 가운데서 2분기 어닝 쇼크 예상되는 종목들 피하셔야겠습니다. 10번째 키워드 보시죠.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의 주가가 장중에 8% 넘게 급등하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세계 상위, 세계 선사 그 연합인 P3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상승폭을 다 반납하면서 한진해운의 주가는 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중국의 P3 승인 거부, 이것이 한진해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어떤 토론 해볼 수 있을지 허준식 해설위원님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제작진이 선정해준 이슈로 키워드로 한진해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진해운이 조금 이제 뭐 올랐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좀 많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전문가님, 한진해운의 흐름이 왜 계속 밀린다고 보세요? 기업 자체가 지금 많이 힘들고요. 재무 개선에 대한 이 부분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업황에 대해서도 계속 부진하다 보니까 매수세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도세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진한 흐름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진해운 관련돼서 이제 좀 글로벌 기업들의 합작 관련된 이런 큰 오늘 잠깐 이제 올랐다가 뭐 빅 이슈가 있었는데 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진해운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받쳐준다고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아니라 현재 이 기업을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도로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기업은 저는 아예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뭐 재무 상황이라는 게 좀 안 좋은가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마 그러니까 보고 계신 뭐 지표로 판단하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진해운이 계속적으로 좀 누적을 기록을 하면서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뭐 해운 업황 보게 되면 뭐 BDI도 보고 컨테이너 지수도 보이는데 그거 자체를 떠나서 지금 이 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금으로 이자도 지금 내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지금 2014년도 3월 달에 형성되고 있는 이자 보상 배율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7로 나오고 2013년도 12월 달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0.6. 그다음에 그 전에는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이자 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없다는 거죠. 손실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죠. 1이라는 얘기는 이자 보상 배율 1이라는 얘기는 사업을 해가지고 1,000원을 벌었으면 이 1,000원을 고스란히 이자 내는데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돈을 꺼서 이자를 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의 4년 연속으로 그렇죠. 업황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누적된 손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직원들 월급도 여태까지 못 썼을 거고 구조조정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상태에서 채권 발행을 하긴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완전 대폭 그 흑자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띄운 상태에서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하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무제표에서도 매매 기준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저는 매매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이제 대한항공한테 좀 이제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4천억인가요? 5천억인가 4천억 이제 받아왔고 작년 말에도 한 3천억인가 이제 지원받은 것으로 하는데 이렇게 좀 그 계열사에서 지원하는 거 가지고는 좀 힘들다고 보세요. 우정님 생각은? 예,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도 뭐 적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분기에 그래도 한 700억, 800억씩 지금 나온다면요. 연환산으로 거의 한 3천억이 넘어가잖아요. 분기별로 이렇게 적자가 그렇죠. 700억씩. 예, 지난 분기에도 그 정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가 메꾼다 하는 걸로는 뭐 그래봐야 뭐 그걸 갖고 6개월, 1년 이렇게 또 연명하는 수준뿐이 안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해운업 관련해서는 이 정부에서 좀 손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구조조정도 나서서 해줘야 되고 또 일본식 해운업 지원 방안을 우리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어떻게 좀 하고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랑 사실 해운사들 뭐 지금 위치가 거의 똑같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비슷한 위치인데 일본은 지금 2010년대 넘어서도 해운사들이 끄떡이 없습니다. 끄떡 없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뭐 무작정 국민들의 혈세를 거둔 거를 해운사에 그냥 밀어다 주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일본식 해운업 지원 방안이 주로 한 30년, 50년 되는 장기 도급 계약도 있죠. 나라에서 어떻든 구매해야 되는 거. 석탄, 석유, 뭐 철광석 등등 어떻든 30년, 50년 동안에 구매해야 되는 거를 미리 그냥 그 30년, 50년치를 돈을 몰아주고 추후에 이제 서비스를 받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해운업이 사실 지금 벌써 한 6년 이상 됐습니다. 2008년, 9년부터 6년 이상 이렇게 불황인데 30년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비용분을 미리 나라에서 미리 지원을 나라에서 주고 그 후에 서비스는 그 30년 동안 해운사는 계속적으로 줘야 되고요. 이런 면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로 볼 때는
유럽이나 미국의 선사들 비해서도 지금 불리한 여건, 또 같은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겨내기가 힘들죠. 그런데 막상 항상 보면요, 이러다가 우리나라 해운사들 또 망하고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다음에 그때 되면 또 해운사들, 해운 업종 자체가 이제 터닝하는 시점이 또 분명히 옵니다. 그때 가서는 또 국부 유출하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본식 해운업 지원 방안을 우리 정부에서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 업황 자체도 힘들고 일단 개별적인 종목을 보더라도 일단 워낙에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뭐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 같은데, 중국 쪽 얘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쪽도 너무 이제 공급 과잉 상태, 선박이 너무 많아서 뭐 그쪽도 구조조정 필요성을 뭐 느끼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어쨌든 조금은 그 한진형 같은 전력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내일 장까지 가져갈 만한 키워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를 선택하겠습니다. 물가도 2%대, 경기도 2%로 낮춰지면서 연준이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게 될지 FOMC 이후의 시장의 모습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정석투자 전문가님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예, 지금 저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긴 있는데 상당히 소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초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하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속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속내시고, 자, 명준 오영용님은? 네, 저도 외국인 속내. 네, 저도 오늘은 외국인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바로 공략주 좀 가볼 텐데, 먼저 김정수 전문가님 공략주는 저번 주 LG화학 우선주가 이제 목표가가 왔어요. 저번에 이제 19만 원 전 19만 정도면. 원 제시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은 일단 편입 제외하고. 그건 이제 수익 다 확정 짓는 거고, 현금을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대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안 가지고 오셨고, 전문가님, 운영정님은? 이제 저도 그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아주 뭐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데요. 일단 지난주 그 종목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지금 도달을 했는데, 도달하는 가운데서 보면은 오히려 힘이 좀 더 에너지가 응축되고 단기적으로 좀 더 오늘도 올랐었죠. 보이는데요. 오늘도 플러스권. 오늘 소폭입니다. 소폭인데요. 그 목표가 아주 뭐 현재보다 높은 가격은 아니고 한 25,500원 정도 목표가 조금 더 가져가도 되겠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 스카이라이프도 제가 테마주는 잘 모르지만 월드컵 수혜주로 볼 수 있나요? 월드컵 수혜주 개념보다는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이 뭐 한국전력 또는 KT 뭐 등등 통신 방어주잖아요. 방어적인 이것도 방어적인 성격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더 밀릴 것 같으니. 그렇죠. 지금 뭐 방어적인 컨셉으로 가자는 말씀이시고요. 자, 네, 자, 지금 정석투자 전문가님은 추천주를 안 가지고 와주셨고, 명준우 운용령님은 지난주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을 또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지수가 어떤 큰 폭의 변동성을 아래쪽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고 보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아까 들었던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 타이밍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정석투자 전문가님?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네.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저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둘 다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 대해서 판단을 했었을 때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전략을 제시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포인트로는 한 1960까지도 이제 내려올 수 있다는. 아래쪽으로도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때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문가님, 기준가 매매로 종목을 잘 설명해 주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딱 한 종목 가지고 기준가 매매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서 한 종목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느냐, 이거를 질문을 하신 거죠? 그거는 제가 필요하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삼성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의견을 드린다면 이제 내일 이후부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이 시간에 참여를 했었을 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삼성생명의 어떤 그 기준가로 시장이 어떤 그 흐름도 판단하셨는데 일단 그게 오늘 날짜 끝났고 내일 바뀌기 때문에 저도 내일 보고 나서 알 수가 있어요. 시가 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조정을 정말 정확하게 예측해 주셨던 명준우 운용령님, 또 기준가 매매로 시장을 보면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정석투자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는 스튜디오에 계신 세 분 모두 외국인을 꼽으셨고요. 저는 2% FOMC 회의 결과,
따라서 내일은 외국인과 FOM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자의 공략주 정석투자 전문가는 없습니다. 명준우 운용력은 지난주에 추천했었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장 탑10 함께 하셨습니다. 네, 시장이 일단 그 대형 이벤트 앞두고 조금 이제 거래가 줄면서 1990선 정도에서 좀 이제 수렴하는 형태가 좀 거래소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선전하는 그런 흐름세인데요. 내일장에서도 이렇게 좀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중소형주로 해서 시세 흐름이 좀 좋아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